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어요. 국민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얼마나 깜깜절벽이겠어요. 나의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 국가는 어디 있냐, 이런 절규가 가끔 들립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 인류의 재앙, 네. 코로나도 그렇고 코로나19. 가장 최근에는 이태원 참사로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이제 네. 국가가 이제 개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장 바쁘게 지냈던 분, 강건작 장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왜 가장 바쁘게 지내신 건가요? 예, 그 기간 동안 제가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을 네, 하고 제가 있었습니다.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너무 모범적으로 그거를 잘 극복해서 자, 국가가 작동하는 순간, 네. 그거 아주 자세히 써놨어요. 제가 이게 읽으면서 아주 감동을 받은 게, 그 기간 동안 관리하시느라고 네, 온 잇몸이 네. 고름이 가득 찼어. 그럼 다 이빨 다 잃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시기에 가장 바삐 일하셨던 분들 중에는 또 이가 쏟아졌다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근데 진짜로 그런가 봐요. 다행히 이제 제가 치과를 적시에 가서 이빨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지금 아주 튼튼하게. 근데 굉장히 차에 문제가 많이 오나 보더라고요. 굉장히 신경 쓰고 예민하고 고단하고 그런. 예, 저는 뭐 그 정도까지 제가 피곤한지도 몰랐었는데, 네. 예, 그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다 그러죠. 예. 얼마나 신경 쓰셨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예. 그런 병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공포심은 커지고, 그렇죠. 사실 국가는 무언가를 해야 하고. 그때는 국민이 서로를 불신해서 동선을 다 막 추적했잖아요. 예. 이것도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원칙적으로는 어쩔 수 없죠.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예. 강 장군님은 아주 독특하게 아주 대형 위기하고 자꾸 조우하는 직책들을 수행하셨더군요. 예. 제가 사실은 중령 이하 때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었는데, 그 국방장관실 근무하면서 천안함, 연평도 그 상황을 맞이를 했어요. 그때는 예. 이제 국방장관실의 정책 총괄을 하면서 그 일의 어떤 허브처럼, 예, 거기서 뭐 정보도 취합하고 장관께 정리해서 보고도 드리고, 또 뭐 장관이 취해야 될 어떤 방향성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드리고 뭐 이러면서 국방부 수준 또는 이제 국가 수준에서 어떻게 위기가 관리되는가, 처리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볼 기회가 있었고, 또 참모총장실 정책과장 할 때는 22사단 또 28사단의 대형 군기 사고들을 맞이해서 뭐 그 일로 뭐 총장도 바뀌었지만 그 속에서 이제 정책을 수립하고 또 관리하고 후속 조치하고 뭐 하는 일들을 했고, 또 3군의 작전과장을 갔더니 이번에는 북한이 도발을 아주 또 세게 해가지고 연천 중부전선에 뭐 포격 도발 때 대응하고, 그러면서 북한이 뭐 준전시 상태에서 전쟁 위기로 치달르고, 이럴 때는 또 3군의 작전과장이 현행작전 책임자예요. 그 일을 직접 뭐 이렇게 보고받고 조율해서 또 중간에 보고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죠. 또 연합사 갔더니 이번에는 미사일과 핵실험을 하는 거예요, 북한이. 그 일은 이제 미국 정보수단과 또 한국 정부 뭐 이런 것들을 또 중간에서 조율해야 되는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위기관리센터장 가기 전에 국가가 제게 아주 중요한 역할, 위치를 잘 부여해줘서 뭐 원하지 않게 이제 그 경험들을 많이 하게 대형 됐습니다. 위기를 돌고 다니셨구만. 예, 그래서 뭐 네가 조용히 딴 데 가 있으면 국가가 조용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 위기관리센터장에 가셔가지고 저는 뭐 가장 큰 거는 뭐 괴물 산불이나 뭐 부다페스트 왜 그 유람선 침몰 사건이나 그런 거 있는데, 그거보다도 코로나19는 아주 이거는 뭐 인류사적인 아주 큰 이벤트예요. 그렇죠. 예. 그때 이게 지휘를 하면서 지내셨던 기간이 가장 기억에 남고 또 우리 국민에 대한 기여도 크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제가 무슨 군인이 바이러스 뭐 잘 알지도 못하는데 코로나 상황에 뭐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그 상황 속에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역할을 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주어지고 또 그 속에서 또 해야 될 방향을 찾고 이러면서 이제 뭐 중요한 순간에 제 의견이 많이 반영되긴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그 대통령께 보고서를 저희가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냥 대통령 보고를 하면 아무리 상황 보고지만 단순하게 사실만 보고할 수는 없거든요. 일어난 배경, 과정, 또 이제 정부가 나머지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하면서 단순하게 그게 이제 하루 보고면 뭐 그거로 끝나겠지만 이게 이제 계속 지속되는 보고이고 그렇게 보고를 하다 보니까 안보실장이 저한테 욕을 하셨어요. 야, 이 안보실에서 이 코로나 위기가 보통이 아닌데 안보실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의 중심이 위기관리센터가 좀 해달라. 그 첫 번째가 코로나에 대한 정보를 확실하게 위기관리센터가 장악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고 있는 무게감 플러스 이제 그 안보실장의 요구사항이 합해져서 코로나 관련해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들, 그 다음에 이게 단순하게 국내 사항뿐만 아니고 국외에서 일어나는 사항까지 전부 취합해서 아침마다 보고를 대통령께 드렸고 그 보고서가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대통령이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코로나 사항을 가지고 처음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보고서가 됐고 그 보고서를 대통령이 뭐 때때로 언급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당신이 이 상황 속에서 판단하고 결심하는데 굉장히 커다란 도움을 주는 보고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보고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저도 나름의 통찰을 갖게 됐고 그래서 필요한 경우 이제 정책 지원도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했죠. 우리 국민이 이제 그 기간 동안에 기억에 뇌리에 남는 거는 매일 정기적으로 TV 화면에 나타나서 브리핑하는 그 질병관리센터 또 그 강은경 이런 분들의 이제 영상이에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제일 바쁘게 지내시는 분이 바로 당신이 그 센터장인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저 질병가지 본부장께서는 뭐 예. TV에 다 나왔듯이 사실은 방역 관련해서 최전선에서 뭐 가장 고생하신 분이죠. 근데 이제 저는 대통령 참모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께서 판단하고 조치하는데 이제 그 기간 동안은 그 참모로서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 그 과정에 뭐 사실 그 위관리센터장이 어떤 정부기관에 팍팍 지시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에는 대통령을 통해서 또는 대통령 참모를 통해서 때로는 정부 기관을 통해서 그 정책이 구현되도록 하는 거니까 이제 제 위치에서 이제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위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상승 시점에서 관리가 잘 안 되면 거의 재앙으로 거의 파탄으로 가는 이 갈림길에서 예. 관리를 잘해주면 이제 조기에 빨리 이제 정상화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국가가 그런 재난을 당했을 때 정말 우리보다도 훨씬 인구가 적어도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국가적 치명적인 그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는 세계 모범이 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데는 위기관리센터의 그 명석한 두뇌 분석 대책 건의 이런 게 있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듭니다. 그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코로나가 가장 극명하게 이렇게 폭발했던 게 대구 경북 지역에 이제 특정 종교 센터 그쪽에서 발생한 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께 가장 커다란 위기감을 줬고 그 기간 동안만 딱 끊어서 보면 중국 다음이었죠 우리가. 그 기간을 잘 넘긴 것 이것이 아마도 이제 우리가 방역 선진국으로 간 그렇죠. 그런 계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K-방역이라 그래서. 그렇죠. 네. 그 이제 제가 했던 역할 중에 첫 번째는 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중국 우한에서 우리 국민들 네. 이성에 온 네. 작전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퍼지면서 중국 정부가 완전히 셧다운을 했죠. 근데 그 속에서 사람들이 집 밖에 못 나오니까 그 상황에 있는 이제 우리 교민들이 우리 외교 당국에 SS를 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사실 헌법은 정부로부터 제외국민을 보호하라라는 의무를 주어놨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바이러스인지도 모르고 또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지도 불확실한 가운데 사실은 정부가 그 일을 선뜻 하기는 다들 좀 꺼려 했었는데 저는 그냥 뭐 군인 정신으로 그냥 거기를 바로 달려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게 어떤
기간 동안 격리를 해야 하는지, 또 이게 얼마나 치명적이니까 누가 그 일을 해야 하는지, 또 격리를 한다면 어디서 해야 하는지, 비행기 이송해 올 때 방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뭐 정해진 게 없었거든요. 그거를 2020년도 그 설 연휴 기간에 시작을 해서 연휴 기간 동안 그 기준을 이제 정부 기관 전체 화상을 통해서 만들어냈고, 그것을 이제 국정상황실 통해서 국무조정실로 넘기고, 국무조정실에서 최종 정부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제 우한에서 국민들을 이송해 오는 걸 3차례 했죠. 그래서 한 800여 분 가까운 국민들을 모셔온 것. 그게 이제 제가 주도했던 일 중에 사실은 코로나의 첫 번째였고, 두 번째 기억에 남는 것은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지금도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중국인 입국 금지 안 시켜서 코로나가 폭발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지금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사실은 검토한 내용을 정부기관에 다 공유를 했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나서서 말씀드리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오해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안보실장이 그 문제를 저한테 검토를 해봐라. 왜냐하면 코로나 관련 정보는 위관리센터가 대한민국 최고니까 위관리센터가 검토하는 게 좋겠다고 이제 임무를 부여했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사실은 저도 탐탁지 않게 받았어요. 그리고 요구하신 사항이, 야, 입국은 금지시켜야 하는데 어떻게 언제 하는 것이 좋은지까지도 검토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기준으로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 제가 언뜻 떠오른 게 우한에서 국민 철수해 온 그 사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한에 우리 교민은 한 2,000명 정도 됐는데 그중에 800명 들어오는데, 뭐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처음에 그 격리 장소에 주민들이 극렬하게 진천이었던가요? 그렇죠. 예. 예. 극렬하게 반응을 하셨죠. 근데 뭐 그거는 그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가운데 충분히 뭐 생길 수 있는 반응이라는 생각이죠. 그때 반응을 뭐 잘못됐다라고는 결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그 두 군데 격리 시설을 마련하는 것부터 관리하는 것까지 대단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럼 중국에 있는 전체 우리 교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를테면 중국이 입국금지 시키면 우리 교민들이 대거 들어오고 싶어 할 텐데, 그러면 과연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생겼어요. 정말 들려요. 예, 그래서 그걸 외교에 확인하니까 그 당시에 중국 거주한 우리 국민이 한 35만 됐어요. 2,000명에서 800명도 그렇게 큰 일이 발생했는데 35만에서 뭐 몇만 들어온다 그래도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준은 넘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어요. 야, 그러면 이것을 중국 전체는 관두자. 그럼 차라리 발생 많이 하는 성 단위로 끊어서 보자. 들여다보니까 두 번째로 그 당시에 확진 많은 데가 광둥성이었고, 세 번째가 저장성이었어요. 그럼 광둥성에 우리 교민은 얼마냐? 광둥성에 우리 교민이 6만 정도 거주하셨어요. 그럼 세 번째 저장성은 얼마냐? 13,000 거주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거의 뭐 한 30배 정도, 40배 정도 많잖아요. 그 우한이나 후베이보다. 거기에서 뭐 1, 2만 들어오신다 그래도 이거는 뭐 정부의 방역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됐죠. 그때 우리가 PCR 검사가 지금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했는데, 그때는 이제 막 초창기여가지고 하루에 1,000명 검사하기도 벅찰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게 방역으로는 이게 우리 감당 안 되겠다.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어떤가? 사실은 2018년도에 중국과 우리는 교육 1위 대상국이었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국은. 그럼 광둥성을 또 봤죠. 광둥성의 1년 교육량 750억 불이었어요. 저장성은 150억 불 수준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국이 스스로 셧다운들 막 하면서 부품 수급이 안 돼서 우리의 자동차 공장, 가정 공장이 막 문 닫는다 하고 언론에서 연일 보도가 됐었고, 정부는 그 문제를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막 부심하고 있을 텐데, 경제적으로 이 정도 되는 지역을 셧다운 해버리면 우리 경제가 감당 가능하겠느냐라는 문제를, 두 가지 문제를 제기를 했죠. 그리고 그 보고서를 더 길게 볼 필요도 없었어요. 빨리 만들어가지고 일단 안보실장께 보고를 드렸고, 그날 대통령한테 보고 드리면서 이게 중국인 입국 금지 정책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 체류 외국인 입국 금지 정책은 이게 우리가 채택할 수 없겠구나 라고 정부가 이제 그걸 덮었죠.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내면 사실은 그 불안감이나 뭐 이것은 그냥 방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고민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착안한 게 뭐냐면, 그럼 실제로 중국에서 우리 국내로 유입되는, 들어오는 그 여행자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를 따져봤어요. 근데 그때 평택항이나 뭐 인천항이 이제 주 해상 교통로였는데 그때는 아예 중국인들이 안 들어왔고, 제로였고, 그냥 물건만 내리면 격리된 상태에서 접촉 안 하고 바로 떠나는 상황이었고, 항공편만 조금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이제 적은 규모로. 그래서 착안을 했죠. 야, 이 항공편을 우리의 방역 캐파에 맞추자. 그러니까 이를테면 인천공항에 하루에 검사해서 내보낼 수 있는, 격리해서 결과 보고 내보낼 수 있는 게 2,000명이면 중국에 들어오는 어떤 여행객 수준을 2,000명에 맞추면 되지 않냐. 라고 하는 착안을 해서 그걸 이제 국정상황실장하고 논의를 하고 국정상황실장이 관계부처와 논의를 해서 그래서 왜 셧다운은 안 하되 들어오는 기준 우리 방역 기준에 맞췄죠. 이게 저는 이제 첫 번째 계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미국은 어떤 일을 벌였냐면 유럽이 폭증하니까 3월 10일인가 11일 날 이제 미 행정부가 유럽 여행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한 3일이나 5일 정도 유예 기간을 줬어요. 그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럽에서 거주하던 여행하던 미국인들이 한꺼번에 미국으로 모두 다 귀국했고 올렸으니 미국에 있는 공항들이 북새통을 한 2, 3일간 이루었고 이 사람들이 미국 전역에 방역 조치 없이 퍼져버렸어요. 그리고 딱 2주 후부터 미국이 코로나로 폭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인구 기준의 사망률이 한 2달 후에 우리의 40배로 튀어버렸어요. 이런 미국의 NSC나 FEMA에 이런 인물이 없었던 거야. 그렇죠. 저희 이모도 그 당시에 미국에 연세 있으셨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저도 또 미국에 있는 누님이 그때 코로나 걸려가지고 뭐 거의 뭐 굉장히 위험한 지역까지 갔다 오셨죠. 그 다음에 이제 대구 폭증할 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대구에 이제 뭐 특정 종교 참석한 분 중에 31번 확진자, 뭐 지금도 숫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분에 의해서 사실은 그 큰 규모의 확진이 확인된 거예요. 그분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분이 발견됨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 위험을 인식하게 된 거니까, 오히려 그분은 되게 고마운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배 참석자들 전부 대구시에서 리서치해서 한 7천여 명 이상, 7,200명인가가 예배 참석자였던 게 확인이 됐고 그 중에 한 1,200명이 증상이 있었고 6,000명 정도가 증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증상자 위주로 확진자 나오겠거니라고 다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구시는 어떻게 했냐면 대구시장께서 야 나오는 모든 확진자는 다 병원에 입원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공언을 했어요. 이제 그 정책을 실제로 수행을 했는데 제가 매일 데이터를 받았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확진자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이제 대구에 있는 이제 병상에 보내는 게 그냥은 못 보내요. 이게 음압병상이라고 공기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는 병상에만 넣을 수가 있는데 대구의 음압병상이 금방 차버리고 대구시장이 전 지자체 전화 돌려가지고 다른 지역에 있는 병원들도 계속 이제 대구에 있는 확진자들로 차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하나의 그 작업지, 현장 작업지, 코로나 확진자 작업지가 이제 센터에 접수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그 종교 단체 확진자 1,200명의 확진율이 몇 퍼센트냐? 9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1,200명 중에 1,000명이 이제 확진된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PCR 검사가 하루에 1,000명 수준이어서 대구시가 전체, 이게 1,000명이 이제 전국 단위에서 자르다가 보니까 대구에 나가 있는 거고, 대구시에서 실제로 많은 유증상자는 기준대로 하다 보니까 예배 참석자는 저 후순위로 좀 밀려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유증상자는 95% 1,000명 나온다. 무증상자는 85%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0명 중에 5,000명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종교 예배 참석자만 6,000명이 확진된다는 얘기고 접촉자까지 하면 10,000명이 된다는 건데 그 당시 우리나라 음압병상은 2,200베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것을 이분들 다 병원 보내겠다고 하면 여기 셧다운 된다.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그래서 제가 이제 야 이건 아니다. 이제 우리의 방역 정책을 완전히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디어 낸 것은
코로나 감염됐다 그래서 다 병원 가야 될 환자가 아닌 거예요. 대다수는 증상이 없거나 다수는 무증상인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보호해야 될 병원에서 관리해야 될 환자는 아주 극소수예요. 중증자거나 취약자들. 그래서 이걸 나누자. 그래서 무증사와 경증자는 이분들 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를 주면서 확산을 차단하자. 별도 격리시설로 보내고 병원은 취약자, 중증자 위주로 보내자고 제가 정책 제안을 했죠. 근데 뭐 우여곡절 끝에 그게 받아들여져서 만들어진 게 생활치료센터고, 근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되게 우수한 게 딱 정책이 결정되니까 3일 만에 만들었어요, 생활치료센터. 그래서 생활치료센터 정책이 그 이후에 코로나 정책의 기본이 됐죠. 이게 저는 코로나에 좀 꺾어지게 만든 그런 계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가장 신속하게 적절한 대안을 내고 조치하고 있던 위기관리센터 역할이 굉장히 컸다. 군인 정신이 투철하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없는 가운데 솔루션을 내야 되는 게 예. 군인인데, 그러니까. 예.